안녕하십니까, 유일입니다. 역사의 변곡점 또 한편으로 돌아왔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이제 전쟁이 끝이 났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 한 달 동안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했던가에 대해서 지난 편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편에서는 이제 시각을 중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중국은 당연히 승전국입니다. 그런데 그 승전국은 이제 진짜로 큰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공내전이었거든요. 먼저 8월 15일 직후에 한동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는 국공내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국내혁명전쟁이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국공내전이라는 말을 쓰기로 합니다. 그리고 국공내전 또한 1927년 장제스의 북벌로부터 시작해서 시안사변으로 국공합작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전쟁도 포함합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중일 전쟁이 끝난 이후에 벌어진 전쟁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전쟁이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8월 28일 충칭 그러니까 중경에서 장제스하고 마오쩌둥이 만났습니다. 마오쩌둥은 이때 많이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충칭까지 가면 혹시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끝내 미국 장군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잘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드리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때 공산군은 상당히 많이 성장해 있었기 때문에 굳이 협상을 꼭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도 이유였습니다. 아무튼 오랜 협상이 있었고 그래서 10월 10일에 이른바 쌍십 협정이라고 하는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그 당시 이제 가장 큰 이유는요. 중국의 북동부 거의 전부하고 그리고 북부 및 중부 일대 도시의 관할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일본군이 놔두고 갔던 전략 물자에 대한 경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사인이 되었던 쌍십 협정의 문서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소련군입니다. 2차 대전 말기에 소련군이 만주로 진격한 사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은 며칠 있지 않아 끝이 났고 당시 일본군 중에 상당수가 소련군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복 문제는 좀 더 복잡한 얘기라서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소련군은 관동군이 가지고 있던 전략물자 대부분을 동북에 있는 인민해방군 즉 공산군에게 이전시켰습니다. 근데 반대로 국민혁명군도 미국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군이 지원하는 물자의 20%도 전선까지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미국 군사 고문단은 이러한 군대는 절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은 전쟁에 이기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미군으로부터 얼마의 지원을 받는가에 더 관심이 많았다 했습니다. 그래도 미 해군은 끝없이 국민혁명군을 북쪽으로 수송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에 있던 미군이 한 5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평화를 갈구하고 있었고 또 지식인들이 요구하고 있었고 미군 또한 중재를 지시했습니다. 미군은 전쟁을 계속하고 또 확대하는 것을 절대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맺어진 것이 쌍십 협정으로 총 12개 정도의 조항이었는데요. 내용은 뭐 별거 없습니다. 전부 다 선언적 조항입니다. 여기서 굳이 소개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산발적인 충돌은 계속됐습니다. 그 대부분이 일본군의 항복 문제였습니다. 일본군, 중국에 있는 일본군은 기본적으로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혁명군의 항복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산군이 가면은 일본군 입장에서는 굳이 공산군하고 싸워가면서 버티다가 국민혁명군에게 항복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충돌은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네, 이렇게 중국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뭐 언젠가 터질 전쟁이었는데 이때 터졌죠. 국공내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국공내전에 있어서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국민당, 즉 장개석 군대가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내용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결과가.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만 몇 개 잡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공산군 상당히 성장해 있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나오는데요. 제가 마우스를 가지고 조금 보여드리죠. 여기에 보면은 전쟁 말기의 상황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당시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인데 이 지역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여기 빗금이 꺼져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거의 공산군이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지역을 점령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겠는데요. 이때 공산군은 실질적으로 일본과의 전쟁은 거의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무려 120만의 정규군 그리고 민병을 또 200만씩이나 동원할 수 있는 상태까지 커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점령한 지역을 해방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는데 전 국토의 4분의 1, 그 다음에 전 인구의 3분의 1이 공산군 진영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소련군이 넘겨진 무기까지 있었던 겁니다. 또 민간인 동원 능력이 대단했죠. 예를 든다면 화이하이 전역이라고 뒤에 나오는데 여기 있으면 공산군은 543만이나 되는 민간인을 전투 보조요원으로 동원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민혁명군은 일본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 숫자도 줄어 있었고 피곤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정규군이 한 200만 정도가 되었고 민병 그러니까 아직도 군벌들이 데리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군대가 한 230만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숫자로서는 국민혁명군이 앞서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의 웨드마이어 장군은 중국의 군대를 증파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미국 의회는 전쟁 경제를 벗어나서 평시 경제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에 대해서 쓰는 예산을 한도를 두고 있었고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가장 중요했고 또 이제 38선 이남의 한국이 중요했기 때문에 중국 증파를 거부했고 또 더 크게 미국은 전쟁의 확대를 전혀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전쟁은 시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46년 6월 그러니까 일본이 항복하고 나서 약 10개월 후에 처음으로 장제스가 허베이 그러니까 지금의 그 베이징 인근입니다. 인근의 해방구에 대해서 공세를 명령해서 내전이 다시 시작이 됐던 겁니다. 초반에는 국민혁명군이 상당히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북쪽까지 잘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공산당은 물론 저항을 했는데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군이 이 이상 진격하면 원조를 중단하겠다라고 협박을 했던 것이죠. 미군은 전쟁의 확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용을 나중에 와서 봤더니 실질적으로 이 당시 국민혁명군 그러니까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군은 전혀 이 홍군, 공산군의 주력과는 싸워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산군은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전쟁은 뒤집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이 그 당시의 지도인데요. 이 북쪽은 아무래도 공산군이 강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은 당연히 국민당군이 강했는데 세 개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투가 있었는데요. 하나가 요심 전역이라고 해서 랴오시안 캠페인, 요심, 여기가 요서 지역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심양 부근에서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굶어 죽은 사람만 수십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두 달 정도 계속됐는데 1948년에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당연히 이겼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회해 전역이라고 해가지고 요 산동반도 조금 못 내려가서 요 부근입니다. 이 부분에서 또 전투도
공산군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투가 펑진. 그래서 펑은 뭐냐면 평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베이핑, 핑진 전역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의 베이징을 그 당시 베이핑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베이핑 전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서도 공산군이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산군은 이기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전쟁에 이긴 공산군이 베이징 시내로 진입하는 그런 광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이징으로 입성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밀고 내려갔던 것이죠. 국민혁명군, 그러니까 장제스의 군대는 양쯔강을 자연 경계로 해서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그렇지만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협상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고, 그래서 협상을 시도하니까 거기서 내놓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 쉽게 말해서 너무 가혹한 조건이었습니다. 즉 전쟁 계속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상하이가 함락되고 광저우까지 함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장제스의 경우에는 원래 전쟁 때 일본과의 전쟁 때 피난을 가 있던 충칭으로 다시 도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1949년 10월 1일에 마오쩌둥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습니다. 사실은 이때 좀 얘기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공산군은 공군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날 이런 그 정부 수립 선포식이 열린다는 건 당연히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당시에 장제스 밑에 있던 국민혁명군의 공군 사령관이 베이징에 있는 여기를 천안문 광장이었거든요. 여기를 폭격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장제스는 아마 오랫동안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폭격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이 났던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미 전세는 기울었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 베이징의 그 천안문이라든지 자금성은 중국이 수천 년간 가지고 왔던, 그리고 앞으로도 수천 년 이상 이어갈 문화재고 국가유산입니다. 이거를 폭격해서 부순 사람으로 기억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 아마도 장제스가 폭격을 거부했던 그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제스는 대만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그림이 지도가 전체적으로 중국 국공 내전에 있어서 어떠한 전쟁이 있었는가를 지도로 표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보이는 이런 전역은 우리가 잘 아는 전역인데, 이런 데는 전쟁이 1950년 이후까지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던 국민당 군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연락을 해서 당시 타이완으로 쫓겨가 있던 국민당 본부로 연락을 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대답은 언제나 그쪽에서 알아서 해결을 하라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극히 일부는 이 버마 쪽으로 넘어가서 이 황금의 트라이앵글 여기에서 마약왕 쿤사라고 하는 사람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원래 국민당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은 뭐냐면요, 장제스가 직접 쓴 글씨 무망 제거, 거나라에 있었던 일을 잊지 말자. 이게 원래 이제 사기에 나오는 말인데요. 두 가지 뜻을 가집니다. 원래는 뭐냐면 노나라가 제 나라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거나라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지역으로 도망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었음을 잊지 말자라는 뜻으로 나오는 말인데, 이것을 이제 장제스는 이렇게 쓰면서 우리가 지금은 비록 여기에 이렇게 있지만 나중에 다시 대륙을 차지할 것이니까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을 잊지 말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제스가 한때 중국을 완전히 통치를 하다가 이렇게 타이완으로 쫓겨가고, 대륙은 완전히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의 손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세계 질서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즉 세계에서 가장 큰 인구를 가진 나라가 바로 공산 진영에 서게 되는
이러한 변곡점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다음 편에서 또 다른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편은 이제 뭘로 들어가느냐 하면 다시 일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일본의 전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과연 이제 전쟁을 겪는데 어떻게 전쟁을 겪었는가를 번외편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어떤 번외편이라면 전쟁의 경제학, 그러니까 일본이 도대체 무슨 돈으로 그렇게까지 전쟁을 치렀던가, 이것도 시작과 끝이 많이 다릅니다. 그 부분에 집중해서 번외편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 그 다음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